연보를 나눠드린 게 있는데 연보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지도하고 연보는 항상 가지고 오세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보에 보면 양명이 17살 때 지난번에 뭐냐면 재훈과 결혼했는데 결혼 당일 결혼식에 참석하고 철주궁에 그 도사하고 담화를 하느라고 잊어버렸다. 그리고 18세 때는 할아버지 왕년이 별세했고 여여로 돌아오는 도중 일제 누량을 배알하고 경문학을 들었다. 요거는 누량이 누구냐면 누량의 딸이 바로 신호의 난을 일으키는 신호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누량의 딸이. 그러니까 왕양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왕양이 나중에 오해를 많이 받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신호의 반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반란 때 자기 반란하기 전에 제자를 거기서 보내서 신호가 뭘 하고 있는지 갖다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뭐냐면 상대 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누량이라고 하는 인물을 배알하고 주저하게 경문학을 거기서 들었다. 그다음에 21세 때 향시, 이게 지방에서 치르는 고시입니다. 그 지방에서 치르는 뭐냐면 고시를 합격했고, 그다음에 22세 때 다시 한번 쳤는데 낙방을 했고, 그다음에 25세 때 또 2번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세 때 회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북경에서 치르는, 임금 앞에서 치르는 최후의 고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시에 합격을 해야만 진사 자격을 갖고 그래도 중앙에 벼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회시에서 2등으로 급제했고, 이때 이 시문 사장을 익히고, 그러니까 시문을 갖다가 읽고 뭐냐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시 동아리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시를 갖다가 짓고, 그다음에 문장을 짓는데 아주 전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양의 문장이 굉장히 유려하고 아주 보통 문인들의 문장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를 많이 소개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이몽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상당히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문인인데, 그 문인들과 못지않은 이름을 갖다가 나란히 경쟁을 했고, 그 다음에 26세 때는 왕양이 병법을 갖다가 탐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그냥 문만 한 게 아니라 무를 중시해가지고 문무를 겸임한 그러한 사상가다. 그러니까 그것은 세계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혀 없고, 우리나라는 이순신 정도 문무를 겸했다 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상가를 문무를 겸한 사상가를 찾으면 이순신이 아닌가, 왕양명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도 삼약이라든가 이 병법에 관한 걸 전부 다 이때 연구를 하면서 이 병법에 대한 그것을 책만 본 게 아니라 그 밑에다가 자기 의견을 갖다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다 하는 것 갖다 쓰고, 그만큼 아주 통달을 했고, 그다음에 그 병법을 실제로 자기가
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8살 때 그 회시 합격해서 진사가 되는데 그 벼슬이 공부, 그러니까 이호의 병형공, 육보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나라 그 벼슬에도 이호의 병형공, 그거 국사 시간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육부, 오늘날 장관처럼 공, 그러니까 병군사, 이건 뭐냐면 사법, 그다음에 공은 일종의 요새 뭐 건축을 하고 뭐 하는 이런 쪽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그 공부가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 국토부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국토부에. 그러니까 일하고 하는 뭐냐면 그런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예부 뭐 할 때 문교부에 해당하는 병부는 국방부에 해당하고, 뭐냐면 이호는 뭐냐면 이게 내무부 뭐 이런데 해당되는 뭐냐면 이런 벼슬인데, 공부에 28살 때 그 공부에 그 한 말단 직원, 육부 말단 직원인 이 관정에 그러니까 임명이 됐습니다. 이 관정, 그러니까 정치를 한번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실습을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왕양민한테 그 맨 처음에 왕월이라고 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장군의 그 묘지를 중수 그 조성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월이라는 사람이 병부상서를 지낸 아주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령백이라고 하는 자귀도 받고, 그래서 이 왕월의 묘소를 뭐냐면 이 왕양명한테 정비하라, 그러니까 잘 그 정비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 감독관으로 임명돼 가지고 그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좀 다쳐서 그게 일생 동안 그 사람의 병마가 시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폐병이 걸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가슴을 다치면 그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인부들을 갖다가 독려해서 묘소를 잘 중수했는데, 인부들을 독려할 때 어떻게 하면 마치 그 군대에서 병법을 진을 잘 쳐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군사를 부리듯이 군대를 동용한 듯이 동원을 해가지고 아주 일을 깨끗하게 잘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월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고마워서 선물을 갖다가 주려 할 때 선물을 안 받는다. 그런데 마치 바로 7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야밤에 황제를 찾아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황제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그런데 그 왕악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자기들을 모함했다 그래가지고, 이 살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 어떻게 보면 가장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뭐냐면 그런 중요한 요직인데, 살해감이 자기들을 갖다가 나쁜 식으로 몰아서 오히려 곤란하게 됐다. 그러면서 무정한테 매달리니까, 무정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 같이 놀고 같이 향락을 같이 하고 있던
그러한 그 황관들을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황관을 내리면 뭐냐면 다 제거한 그 계획을 세웠던 유생들이 그 이튿날 가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오히려 이 왕악이라는 사람은 저 다른 데로 남경으로 또 귀양 가고, 그리고 원래는 유군을 남경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왕악은 남경으로 가는 도중에 유군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 비평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호예 병형공 중에서 6반입니까? 6부 중에서 5부를 전부 다 장악을 했던 것입니다. 장악을 하니까 이 대신들은 거기에 꼼짝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군이 아주 그 횡포를 부리니까 이 간관, 언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관인 대선, 박언휘 이런 사람들이 연명을 해서 이 나라가 지금 어지럽으니까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 뭐냐면 그런 그 상소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군들이 이게 황관들이 횡포가 심하니까 황관들의 횡포를 좀 잘 다스려서 하니까, 근데 그 문서를 제일 처음 본 사람 누구예요? 황관이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종한테 가기 전에 자기가 황관이 먼저 보고 나서 이놈들 우리 나를 갖다가 비판해? 이래가지고 이 강관 두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정장 20대를 칩니다. 정장이라는 것은 그 싱가포르에서 뭘 버리면 장을 치잖아요. 이렇게 벗겨놓고 바지 벗겨놓고 장을 치는데, 이거는 궁정에서 그러니까 대신들을 모욕 주기 위해서 이 주원장이 만든 그러한 한 형벌 일종입니다. 정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장이라는 것은 대신들을 몽둥이로 치는 겁니다. 이건 일반인들을 그냥 무식한 사람을 치는 거지 대신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부터 예와 형이 있을 때 형 불상 대부, 형은 대부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형벌은 예 불하 서인, 예는 서인에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 예 불하 서인, 예는 서민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형벌은 대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 올라갈 때입니다. 내려온다. 이 동사면. 그러니까 예는 대부까지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근데 형벌은 대부까지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형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정에서 형벌을 한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대부를 인정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벼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행위를 갖다가 정장을 직접 육체적으로 치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양명이 이 대간에 대해서 한 것이 바로 이 48페이지에 대선득의 직책은 간언을 한 자리에 있어서 말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말을 해서
아주 훌륭하면 저절로 아름답게 받아서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아직 훌륭하지 못하면 역시 포용해서 덮어주고 충성스럽게 곧게 받아들이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게 왕양미 그러니까 뭐냐면 언관을 용서하고 권관을 제거하여 성덕을 환히 드러내기를 간절하는 소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관을 굳추려고 시도한 것이 바로 이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면 전집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면 대선 등을 죄주는 것으로서 그들을 죄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직 나라의 일에 도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폐하의 잘못된 거동을 증가시키는 것에 넉넉합니다. 그렇다면 이 뒤부터 비록 종사가 위태해서 제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누구를 따라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사의 위태한 점을 갖다가 다 지적을 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대가는 상당히 아주 용서해주고 그들을 옥에서 구해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왕양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군이 그걸 또 보고 나서 이 친구도 잡아라. 그래서 왕양변도 이 정장을 맞는데 40대를 인간 대학원에 20배를 2배를 더해서 40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바지 위에다가 때리면 바지에 솜도 집어넣고 뭐 하면 그냥 펄썩펄썩 하니까 바지 벗겨라. 그것이 유군이 얘기입니다. 그 바지를 벗기고 정장을 치니까 그냥 얼마 안 있어 이 피가 터지고 응대에서 막 그냥 거짓 죽을 지경으로 40대를 맞고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왕양명은 자기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지와 행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는데 이런 불의를 보고 그냥 내버려두면 무슨 성인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불의의 항거를 하기 위해서 한 그러한 상소를 올렸는데 오히려 40대 정장 40대를 맞고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그 감옥소에서 몰래 와서 약도 발라주고 뭐 해가지고 하는 그런 장면도 다른 책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왕양명은 그 정의를 위해서 자기의 그 신념을 굽히지 않는 그런 태도를 왕양명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왕양명이 그 40대를 맞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귀주에 있는 용장의 역승으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가져오라는 것은 뭐냐면 지도에 보면 이 북경에 있지 않습니까? 북경에서 저기 귀주성에 귀양이라고 한 데 있습니다. 귀주성의 귀양. 그렇죠? 그럼 귀주성의 귀양이 얼마나 멉니까? 굉장히 멉니다. 이렇게. 귀양에 가까운데 수문현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수문현 거기에 뭐냐면 용장이라고 하는 여기 조그만 역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파발마 타고 그자마 이렇게 말 타고 뭐냐면 이 전달하고 하는 뭐냐면 그런 역. 그 역승이라는 건 아주 완전히 좌천됐죠. 그 그래도 정육품인데 저 아주 볼품없는 데로 가버린 거죠. 이게 간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좌천돼 가버린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 왕양미 태어난 곳이 절강성입니다. 그 항주 근처에 소흥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흥주가 유명한 건 아시죠? 네. 소흥주. 바로 그 소흥주가 만들어낸 고향이 바로 왕양명의 여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여가 있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 태어나서
결국은 저 나중에 북경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이고, 북경에서 다시 이 귀양까지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진핑이 이렇게 그 봤을 때 양명학을 이렇게 상당히 선양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이 좋을까? 절강에서는 태어난 곳이 자기가 원천이다. 이렇게 절강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절강 서운리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요. 그래서 양명학은 바로 그 절강에서 뭐냐면 부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이고, 그런데 귀주에서는 그게 뭐냐? 왕양명이 깨달은 그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은 귀주에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그 귀주 용장역에서 왕양명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왕양명이 깨달은 그 곳이 바로 양명학의 원천이다. 이래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다가 이제는 귀주 속으로 기울어져서 저는 요즘 못 가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가봤는데 그 용장의 그쪽에 뭐냐면 크게 요즘 수문현에 왕양명 동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유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양명 강의를 듣고 한번 구경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장의 그 수문현이라고 하는 그런 곳은 아주 옛날엔 벽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900년대인가 처음 수문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 왕양명 국제회의를 했을 때, 그때 뭐냐면 테이블에 그 음식이 나오는데 전갈 요리가 나왔습니다. 전갈이 뭔지 알죠? 그 물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을 그쪽에다 귀양 보낸 것은 첩첩산중에 독충들이 우울거리는, 왜냐면 그러한데 너 가서 죽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로 왕양명을 귀양을 보낸 겁니다.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유배를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유배를 보내면서 자객을 같이 따라 보냈습니다. 그 자객을 같이 따라 보내는데 그 상세한 이야기를 제가 북경을 떠나서 자객을 돌림, 이런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황명대유 왕양명 선생 출신 정난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명대유, 그러니까 왕양명이 커다란 그 유학자로서 그 왕양명 선생의 출신 정난록,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결한다. 왕양명 출신 정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정난 기록. 그러니까 난리를, 혹은 또 어려울 난자를 정난이라고 해서 난리를 갖다가 평정한다 하는 이 정이라는 건 바로 잡고 평정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왕양명이 그러니까 이 명대에 3대 큰 공적이 있는데 바로 남공의 그 도적대들을 갖다가 이두라든가 남공의 도적대를 평정하고, 그 다음에 주신호의 난을 바로 잡고, 맨 나중에 팔채, 그 다음에 아주 골짜기, 거기에 그 난을 도적들을 평천한 것이, 평난한 것이, 그러니까 그게 세 번째 큰 공헌입니다.
이와 같이 난을 평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병법을 연구하고 병법을 실제로 실천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자세히 제가 일부러 한번 읽어보라고 일부러 썼습니다. 그래서 이 왕양명이 그 귀양을 가면서 귀주를 가면서 승과사에 머물러 있는데 한 두 건장한 사나이가 북경말을 쓰면서 그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남경말하고 북경말하고 오늘날도 틀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중국어를 하면 너 아주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 중국 사람은 괜히 지켜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하냐? 나는 저 북경에서 왔다. 저기 하르빈 쪽이다. 그 전에 하르빈 가가지고 너 어디서 중국어 배웠냐? 그래서 나 하르빈 저쪽 해림에서 배웠다니까. 에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말하고 또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서 태어나는데 배우기는 사실 한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남방의 말하고 또 북경 말하고 틀립니다, 사실은. 근데 북경 말을 하는 그 두 건장한 사이가 딱 다져가지고 승거사에 잠깐 이렇게 하인들이 없는 사이에 산보 나갔다가 두 사람한테 잡혔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잡혀서 어깨를 딱 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 너 가보면 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끌고 가니까 수상해서 뒤에 두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두 사나이가 그 승고사에서 있던 두 사람이 따라 붙어서 이 사람을 다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군의 명을 받아서 당신을 다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뒷사람이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은 하늘에 내린 성인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 강가에 이릅니다. 거기에 강가에 이르러서 왕양명한테 물에 그러면 자살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그 뒤에 사람이 선언하니까 그 북경에서 온 사람들도 오케이 그래가지고 왕양명을 자살하도록 내버려두면서 맨 마지막에 절명시 이게 자기가 죽음에 임박했다고 하는 걸 시를 갖다가 쓴 것이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오히려 제가 이 얘기를 할 줄 모르는데 읽어보면 더 아주 리얼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내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래서 왕양명은 자기 두건하고 신발하고 강가에다가 벗어놓고 돌멩이를 어둑어둑하니까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마치 빠져 죽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 동굴 속에 피했다가 작은 배가 오니까 그걸 타고 도망을 가는 뭐냐면 그런 장면을 상세하게 왕양명 출신 정난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대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양명의 일생을 소설화해서 쓴 것이 있는데 바로 그거 아주 재미있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나오는 얘기지 일반 연보라든가 이런 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또 뭐냐면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직관의 내용, 어떤 이 현상이나 뭐 어떤 초월적인 체험 같은데 깨달음이 그것을 갖다가 이것이다 하고 딱 정해서 내려올 때는 이게 해석이 전부 다 사람마다 그걸 함께 일배반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에 따라 학문이 달라지면은 네, 학문이 달라지는데 역시 깨달은 내용은 깨달은 내용은 깨달은 있었어? 같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왕양명이 깨달은 성격을 제자들이 전하지 않았으면 모르죠. 잘 쉬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저 뭐야 그 옥에 갇혔을 때 쓴 시가 49페이지에 책의 49페이지에 불면이라고 잠 못 이루다 하는 그겁니다. 근데 거기에 천한 세운 모 빙한 관하 회 이렇게 했는데 번역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번역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또 이번에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 새롭게 지금 드린 거 그겁니다. 천한 세운 모 날씨는 차가운데 세월은 저물어 가고 빙설관하회 얼음눈이 산하를 감돌며 유실망매생 캄캄한 밤에 망매 도깨비가 생겨난다. 그때 이 도깨비는 뭐냐면 망매는 사람을 괴롭히는 죽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귀신들이 아주 캄캄한 밤에 그냥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야명이 옥에 갇혔을 때 뭐라 그런 심정을 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왕양명이 12월 달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 추운 뭐냐면 그 겨울에 그러니까 천한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가 아주 춥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북경의 겨울은 우리 그 겨울만큼 굉장히 추운 그 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불매지야영 이 불매 잠들지 못하니까 이 밤이 길 것을 하겠다. 밤이 그러니까 이게 밤새도록 해도 밤이 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빨리 날이 샜으면 좋겠는데 날은 안 새고 그 밤은 길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다가 지금 읊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놀란 바람이 숲속나무에서 일어나며 갑작스럽게 파도에 일렁이며 용수치듯 내 마음은 참으로 돌이 아니지만 어찌 슬픔과 기쁨에 움직이겠는가. 넓고도 넓은 눈앞에 일 지나가는 것은 서로 꼬리를 물고 가는구나. 가파른 고생도 건널 수 있고 물이 깊어도 헤엄칠 수 있는데 어찌하려 해와들이 아닌 것을 어째서 나의 충심을 어지럽히는가. 깊은 골짜기는 저절로 구불구불 연기 안기는 날마다 유유히 길어지는데 때를 바로잡는 것은 현명한 달관에 있고 돌아갈 거나 어찌 논둥이를 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옥에서 뭐냐 벗어나면 벼슬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돌아가가지고 논밭이나 그 갈고 유유하게 지나겠다 하는 그러한 그 시를 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간사한 당파에 움직이지 않은 간당 움직이지 않은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이 국가가 만약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 약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차라리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뭐냐면 그런 생각을 읊은 시가 바로 왕양의 옥중시 중에 하나입니다. 14수를 썼는데 그 중에 8수만 지금 남아있고 그 중에 한 시를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양은 아까도 시사를 시를 짓는데 결성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를 굉장히 잘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면에서 왕양명은 갈수록 제가 시를 많이 소개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의 그 천재적인 그런 생각을 읊은 겁니다. 그 상황과 그 시하고 잘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명시는 아까 한탄간에 빠지기 전에 강에 빠지기 전에 하는 시를 갖다가 읊은 겁니다. 도를 배웠으나 이루지 못하고 새알만 허비했지. 하늘은 여기 이르러 어찌하려는가. 살아서는 나라를 기대했었는데 부끄럽게도 도움이 없었지. 죽어서도 어버이를 잊지 않는 것 한이 남아있다. 스스로 외로운 충정을 믿고 해와 달에 걸어둔다. 어찌 유고를 강의 물고기에다가 장어서 지낼 거냐.
백년 신화의 슬픔이 얼마나 극진한지 밤낮 조수 소리는 바닷가에 철렁거리는 그 소리는 오자서를 슬피 하고 온다. 그러니까 오자서는 그 춘추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오월동주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그 뭐냐면 서로 싸운 얘기를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서는 오왕의 그 뭐냐면 도와서 월왕이 잡히면 그냥 죽여버리고 살려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왕은 자기 말을 안 듣고 살려졌습니다. 그때 오자서는 그 저자에다가 자기 눈을 갖다가 거기다가 그 죽어서 자기 눈을 거기다 걸고 이 월나라 구천이 들어오는 걸 갖다 보겠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왕은 그 시체를 또 강물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오왕이 오자서의 생각을 하면서 왕양이 이 시를 쓴 겁니다. 나중에 월왕은 오를 갖다가 멸망시키고 오왕을 죽여버리고 원수를 갚은 거죠. 그러니까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유래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오자서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감히 세상의 도를 한 몸으로 감당하고 살아 형벌을 입어도 만번 죽음을 달게 받겠다. 뱃속 가득한 문장은 어디에 용도가 쓰겠는가. 백년 신화는 홀로 부끄러움이 없다. 졸로 흐르는 물은 바다를 오늘을 참으로 보게 되는구나. 죽은 눈이 도랑을 메워 나의 이야기를 옛것으로 한다. 옛날 의건을 대신해서 누가 어떤 뭔가는 품격인가. 장원급제는 기이한 사내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왕양명은 아까도 말했듯이 작은 동굴에 있다가 배를 타고 일주일 동안 주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배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또 태풍이 일어가지고 표류하다가 복권 북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지도를 보면 이 강소성 있고 이 안에서 있고 산도 강소성, 이 상해, 이 절강성에서 이 복권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권성의 북부에 있는데 복권성의 북부에 유명한 산이 있는데 무의산입니다. 여러분들 무의산 한번 가본 적 있으신가요? 무의산. 네, 가봤죠. 무의산의 절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무의산에 구곡이 있는데 그 뗏목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 뗏목 타고 내려온 적 있죠. 대나무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1곡, 2곡, 3곡, 4곡, 5곡, 6곡, 7곡, 8곡, 9곡까지 있는데 그 곡마다 벽면에다가 다 주의가 시를 다 적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6곡에 이렇게 가보면 저도 그런 가봤는데 6곡에 가보면 거기 내려가지고 그 잠깐 쉬면서 이 주저하게 유명한 그 전신록 못지않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거기에서 다 완성해서 적었다 했다고 하는 그런 귀절이 6곡에 이게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왕양명도 아마 거기에 그 절강 구이산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 자객이 또 날지 모르니까 산길을 해서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밤에 어느 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절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승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손님을 재울 수 없다. 그냥 거절을 해버리면 합니다. 근데 절 밖에는 항상 각이 조그만 거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음식물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다 넣어둔 그런 그 절 밖에 조그만 누각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왕양이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호랭이가 출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고 거기서 죽으면 그냥 거기에 그 사람이 보따리를 갖다가 하려고 생각하고 그 이튿날 중들이 깨어가지고 그 누각에 가보니까 왕염이 그냥 훅 잠들고 그제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밤에 뭐 무슨 소리 안 들리니까 밤에 뭐 호랑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난 그냥 모르고 잤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중들이 상당히 이 사람 참 신인이다. 하늘이 낸 사람이다. 왜냐하면 호랑이도 물지 않고 가는 만약 그런 사람이다. 감히. 그러니까 이 왕양명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스님들이 그 절 안에 들어와가지고 음식도 대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뒤에 아주 유명한 도서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누구냐 하면 철주궁에서 20년 후에 만나자 하는 그런 도사가 바로 거기에 수염이 기다랗게 나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사가 네가 올 줄 알았다. 벌써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쓴 시가 바로 이런 색입니다. 20년 전 이미 그대를 알았고 오늘 와서 소식을 나는 이미 들었다. 그대는 성명을 토락같이 가벼이 여기는군. 누가 감상을 한푼 중히 여기는가. 강상은 오륜, 상강 오륜을 강상입니다. 강상을 그렇게 중히 여기는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대의 큰 덕을 알고 있지. 황천은 마침내 이 문화를 없애지 않아.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화는 사문난적해가지고 정통적인 중국 문화를 사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화를 없애지 않지. 영웅은 옛부터 시련을 많이 겪고 청평도를 잘 휘둘러 큰 공을 앞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그 무의도사가 자기의 어떻게 만났는지 그걸 갖다가 했습니다. 이 거치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의도사는 왕양명은 사실 거기서 그냥 은둔해서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다 모든 게 다 귀찮고 자기를 따라오는 자객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무의도사가 하는 얘기가 네가 만약 여기서 숨고 나타나지 않으면 네 가문이 멸족이 돼. 너희 아버지가 지금 벼슬하고 있지. 벼슬하고 있는 건 유군이 전부 다 앙심을 품고 네가 도망갔다 온 얘기만 들으면 바로 숨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바로 너희 아버지가 화를 당하게 돼. 그러니까 가는 게 좋아. 그래서 왕양명은 용장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의도사의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의 생애는 이와 같이 드라마틱한 그런 그 반전이 일어나면서 무의도사가 가르쳐준 대로 용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장이 가기로 결심하고 사찰 대벽위에 범해, 그러니까 바다를 갖다가 떠다닌다, 떠난다, 아니면 그 시를 지었고, 그래서 험하고 평탄하면 원래 가슴속에 내가 걸려있지 않다. 내 가슴속엔 뭐냐면 험한 거나 평탄하나 마찬가지다. 뜬 구름이 허공을 지나간 건 무엇이 다르랴. 밤은 고요하고 바다가 산만리가 되는데 달은 밝은데 나는 석장을 입고 천풍을 타고 날아간다. 그렇게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용장으로 떠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모득통의 시입니다. 사실은 천군 태영 백체 종령. 천군은 마음을 갖다가 천균이라고 합니다. 그건 순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천관과 천군 했을 때 천군은 마음을 얘기하고 천관은 신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각기관을 얘기하는데 여기 천군은 마음은 태어나고 백체는 모든 그 몸은 그 천군에 따른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를 하는데 호승의 푸른 눈 어찌 쪽빛 구슬을 따라가겠는가. 신선의 얼굴은 술에 취어 붉은 게 아니다. 굿은 본래 티가 없이 빛 역시 고운데 마음이 참으로 깨끗하면 모습 서로 같다네. 이와 같은 요거는 하모득통의 시인데
아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강화를 이렇게 또 재조명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왕양명과 같이 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지난번에 신부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그 14수를 갖다가 이렇게 지었고 북경을 떠나기 전에 자객을 따돌리는 얘기가 50페이지, 51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시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고 54페이지에 이 귀주 용장의 쓰라린 삶과 도를 깨우쳤다 할 때 이 정덕 14년 1508년 37살 때 그 봄에 왕양명이 용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장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상당히 험한 산골입니다. 그러니까 북경에서 이렇게 보낼 때 별로 사람이 그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제가 그 90년도에 갔을 때 비행장도 쬐끔했습니다. 쬐끔하고 별로 볼 거 없는데 이제는 굉장히 큰 비행장도 생기고 아주 왕양명의 성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여행단을 하나 꾸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데서부터 해가지고 깨달은 것, 그다음에 이 격전지 이것의 사진을 다 찍어와가지고 아마 이걸 갖다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그 사진과 곁들인 그러한 그 왕양명의 생애가 잘 없습니다. 그런 책들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해놓으면 같이 여행기를 같이 하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사람 오카다 다케오는 벌써 20년 전, 20년 전에 그런 왕양명의 유적지라는 걸 갖다가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 벌써 다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아주 그러한 데 엄두도 못 나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난록 아까 얘기했는데 왕양명 출신 정난록에는 그 스토리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거주할 집이 없고 오직 흙을 쌓아 움집을 만들고 그 중에서 자고 쉴 뿐이었다. 그래서 이 풍속은 해로운 그 고충 그 상대에 섬기면서 외부 인사가 도착하면 왕왕 그를 죽여서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을 기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왕양명 용장에 도착하자 바로 가시에 찔려서 초가집 한 콘을 겨우 지는데 어깨 높이밖에 되지 않고 누적된 피로를 풀 뿐이었습니다. 왕양면 원래 가시나무 울타리를 삼고 흙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초가집은 도저히 구멍이 숭숭 새어 새벽에 찬바람이 술술 불어왔습니다. 집 꼭대기는 풀더미로 덮었고 비바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용장의 백성은 여전히 사슴과 같이 노는 야만 생활이었고 그들은 순박했으나 왕양명 신변에 모여서 알지 못하는 말로 서로 부르짖고 떠들었습니다. 점차로 왕양명과 그곳 사람들은 정을 나누게 되면서 왕양명에게 음식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을 정난홍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생이 처음 도착하자 이민족 사람들은 선생을 죽이려고 해서 신에게 점을 쳤는데 불길을 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밤을 꿈을 꾸는데 신이 알려졌습니다. 이분은 성인이다. 너희들은 조심해서 그 교훈을 경건하게 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날 여전히 같은 꿈을 꾼 사람들이 수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다음날 서로 꿈 얘기를 해보니까 서로 똑같았다. 그 후 그들은 선생을 우러러보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권류같이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왕양명이 한 곳에 그 동굴을 발견하고 그래서 거기에
귀주가면 양명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동굴에 입구에 쓰인 게 있습니다. 그 동굴에 대개 한 100여 명은 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을 동이라고 이름 지었다가 나중에 양명소동천, 그러니까 양명소동천, 우리가 여기서 함어 동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동천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왕양이 이 동굴로 이사간 뒤에 뭐냐면 그거 조용한 성질을 즐겼으며 유연하게 자덕을 했다. 당시에 왕양명을 떠나서 용장에 온 사람은 그 북경 사람 3사람뿐이었습니다. 같이 따라온 사람. 동굴에 왔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주하는 곳을 찾았기 때문에 다시는 집 짓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상황에서 시를 읊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뭐냐면 동복자상어 동거 퍼불오. 동복은 그러니까 그 시중 드는 사람은 자 서서로 상어 서로 이야기하기를 동굴 속에 사는 것도 꽤 불오 나쁘지는 않아. 인력 면 결국. 인력은 그러니까 결국 얼기절기 그 집 짓는 것을 갖다가 면하게 되고 천교 조착. 이게 하늘이 아주 교묘하게 이러한 잘 파서 동굴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청천 방주하. 그러니까 맑은 시내가 맑은 샘이 바로 옆에 그 주방 밑에 있고 취무환성모 안개가 바로 저녁을 갖다가 이루고 되고 아베 일자헌 내가 우리들이 날마다 즐겁게 거기서 누웠으니 주인 자유락 주인은 저절로 쾌락 아주 즐겁다. 수무 계극영 차원 진화마 비록 이러한 극단한 영광은 없지만 또 이 시끌한 그러한 진세에 떠들어간 소리는 그러니까 멀리하게 잘한다. 단공 설야응 설심 의여박. 다만 그러니까 상설이 서리와 눈이 연결되면 구름이 깊고 만약 옷이 젖을까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동복이 자상어. 그러니까 같이 간 이 하인들이 서로 그 얘기하기를 이게 동굴이 괜찮구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그 근처에서 시내에서 시시도 하고 갓견을 쉬면서 자기 얼굴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고생해서 그런지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기예수의 한 시를 지었습니다. 연년양류수 일거무회정. 해마다 물같이 흐른다. 마치 물같이 흐르는 거고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모른다. 유유백년내 유하게 백년내 오도 종하사 내 돈은 끝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뭐냐면 이렇게 사실 왕양명이 이러한 고통의 상황에서 그래도 살아남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걸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온 사람들이 왕양명 그들에게 죽을 수 없어 먹였고 우울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에게 노래를 들려주거나 효과가 나지 않자 고향의 미녀도 들려주고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왕양명이 달랬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정신이 그냥 그대로 여기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아랫사람들의 해주는 거 시중을 갖다 받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와 같이 스스로 자기가 뗄라모 해서 죽을 쓰고 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왕양명이 우리의 인격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왕양명의 영역특실의 어려움은 초연히 대면할 수 있으나 결국은
생사의 문제는 초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유군의 뭐냐면 이 자객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하는 뭐냐면 그러한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석곽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관을 짜죠. 겉에다가 또 곽을 짭니다. 그러니까 관과 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이 있으면 그다음에 그 주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더 하나 짜는 게 곽입니다. 곽. 이 관하고 곽하고 틀립니다. 근데 왕양은 그 관이 없으니까 석곽을 해서 짰습니다. 석곽을 갖다가 돌 무덤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죽으면 여기서 죽겠다 하는 뭐냐면 그런 각오로 석곽을 세워서 거기 위에서 잠을 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석곽을 밤낮 거기서 단장해서 죽음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정절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루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신선인 듯하면서 이 깨닫게 되는데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는 경물치지 주자의 그 경물치지라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면 이런 걸 갖다가 알고 경물치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면 밖에서 도를 찾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잘못됐다. 밖에서 도를 찾는 것은 잘못되고 내 마음 자체가 도다. 내 마음 자체가 리다, 천리다 하는 것 갖다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뭐냐면 37세 용장의 도를 깨달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왕陽明의 철학이 처음 탄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자학과 다른 왕陽明의 철학이 이 용장의 오도, 그러니까 도를 깨우치는 과정을 통해서 양명의 철학이 처음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자학과 시문도 도교 혹은 불교, 그다음에 병법 여기저기 많이 다루면서 성인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말이면 그런 학문을 갖다가 꿈꾸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득도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장에서의 그 득도 깨달음을 통해서 왕阳明 자신의 철학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인이 이곳에서 다시 무슨 도가 있을까? 갑자기 한밤중에 경물치지의 취지를 크게 깨달았다. 꿈인지 생신인지 마치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외침에 공중공중 뛰었다. 따라온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성인의 도는 나의 본성에서 넉넉한데 이전에 사물에서 이치를 구하는 것은 착오라는 것을 알았다. 또 이 오경의 말을 속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증거했더니 꼭 들어 맞지 않음이 없었다. 이래서 오경 억서를 지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물치지에 대해서 이 주자학의 공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납니까? 경물치지. 경물치지라는 것은 만물을, 사물을 연구한다. 그래서 즉, 물, 궁리한다. 경물을 할 때 물속에서 이치를 끝까지 이 만물의 요건 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바짝 다가가 가지고 이치를 끝까지 캐 물어가는 것을 증물궁리라고 합니다. 증물궁리. 그러니까 경물이라고 할 때 만물은 다 1초 1목에도 개유 모두 태극이 있다.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리입니다. 모두 천리입니다. 이 천리. 나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에도 모두 다
천리를 가지고 있다. 밖에 그런 천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천리에 다가가지고 이 격이라는 그 다가가지고서 이 대나무 혹은 또 아니 풀과 나무의 이치를 끝까지 해서 캐내서 알아내는 것을 이야기됩니다. 그 이치를 알아내서 캐내야만 그 지식을 넓힌다. 이 지식을 넓힌다는 겁니다. 경물치지. 그래서 지식을 넓힌다고 하는 그런 것이 경물치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주자에는 성과 정을 통괄하는 이 통점이 통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성은 리고 정은 기다.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은 어디까지나 니일 수 없고 기의 에센스다. 이 정, 상. 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의 아주 에센스, 그 흐리멍덩한 그런 게 아니라 알짜만 모인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의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의 정상이지 본성은 아니다 하는 것이 주저학의 심통성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과 정은 사실 같은 차원의 형하에 속하고 요것만이 형상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형상, 형하로 나눕니다. 이게 형상은 도고 형이상자 위지도 이 형하는 기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물 속에 내려와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와 기를 겸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지 마음 자체가 이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주저학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심이 뭐냐면 이 리를 철저하게 잘 아는 것. 그래서 뭐라 하면 인심지령 막불유지 천하지물 막불유리 이 주자가 한 얘기입니다. 주자가 인간의 마음이 영하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혼 뭐 할 때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영. 인심의 영특함 함은 막불 지 아니함이 없다. 유지 지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없다.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인식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특한 그런 자체가 뭐냐면 인식 능력을 갖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외모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영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자는 뭐라 하냐면 허령불매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텅 비고 영하고 어둡지 않다. 허령불매라는 말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텅 비어서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모든 정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영자입니다. 영. 그래서 저는 영을 대만에서 한 주부가 옛날엔 요즘은 화질이 좋아서 비 오는 텔레비가 없었습니다. 옛날엔 가끔가다 비 오는 텔레비가 많이 있었어요. 툭 건드리면 화면이 깨끗해지고 화소가 잘 맺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찍찍찍찍 이렇게 하다가 툭 건드리면 또 확 맺힙니다. 그래서 그 주부가 하는 얘기가 뿔링 그러더라고요. 뿔링 불량하다는 거예요. 텔레비가 불량하다.
훌륭하니까 화소가 잘 맺히지 못하고 흐리게 막 나오는 거 불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영이라는 말이 그렇게 쓰이는 걸 알았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모를 봤을 때 나한테 그 인상이 아주 또렷하게 맺히잖아요. 흐릿하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외모를 이렇게 대했을 때 외모를 봐서 저거 뭐고 저거 뭐고 아주 또렷하게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게 영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안다고 했을 때 아는 능력이 인간한테 영특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주관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천하지물은 이 객관입니다. 바깥에 외물입니다. 외물은 막불유리, 리를 갖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물 속에는 하나하나마다 천리가 그 속에 다 내재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경물을 하는 그런 까닭은 뭐냐면 내 마음이 그 리를 알아내는 것, 이것이 경물의 방법입니다.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영특한 그러한 그 인식 능력이 천하 만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알아내는 것, 이것을 뭐냐면 경물치지라고 합니다. 경물이라고 합니다. 경물. 그게 즉물국리.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점에서? 즉물국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인심의 그 지적인 능력이 바깥에 있는 그 천하 만물의 천리를 내가 파악하는 것,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학에서는 외적인 공부 경물치지를 갖다가 굉장히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양명이 그 용장에서 깨달은 것은 이러한 경물치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깥에서 이미 도를 찾는 것은 이제까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성은 아까 성증리, 성은 바로 리다 하는 것이 이 주자학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양명학에서는 심과 성을 구분하지 않고 심성합일, 그 다음에 이기합일, 심성과 이기를 다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심성과 이기를, 이와 기를 나누지 않고 심과 성을 나누지 않습니다. 심과 성을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심이 이기의 합일이고 심 자체가 이 성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심 자체가. 그래서 성만이 리라고 생각하는 주자학에 대해서 아니다. 심이 바로 리다. 심증리라고 하는 것이 양명학입니다. 이 심증리를 깨달은 것이 바로 심증리를 깨달은 곳이 바로 용장의 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의 성증리와 정반대되고 바로 그 마음이 바로 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한 거죠. 주자학에서는 마음은 언제까지나 니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될 수 없고 기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형하로 얘기하는데 왕양이면 그것을 격상시켜서 마음 자체가 리다 하는 것, 천리다 하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왕양명의 철학의 첫 번째 가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명 철학이 그 37세에 비로소 자기의 철학을 갖다가 비로소 갖게 됐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물치지를 왕양명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 국리 이 즉물국리가 아니라 이 마음 자체가 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증리라고 하는 천리를 갖다가 주장하기 때문에 뭐라냐면 심 외에
무물 심외 물이 마음 밖에는 어떠한 물도 없고 마음 밖에는 어떠한 천리도 없다 하는 것이 심증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마음 밖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주저하기입니다. 마음 밖에 일초일묵에도 다 천리가 있다. 내 마음을 떠나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가지고 있지 마음 자체가 천리가 아닙니다. 마음 자체가 천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왕양명의 주저하게 대한 비판입니다. 그 이해가 되던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마음 밖에 물이 없고 아무런 외물이 없고 마음 밖에 니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친구가 하루는 같이 놀러 갔습니다. 한참 놀러 가다가 저 바위 틈에 꽃을 가리키면서 저 바위 틈에 있는 꽃은 저절로 피었다가 저절로 사라지는데 네가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다. 저 꽃도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의 물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다. 네가 이 꽃을 보기 전에는 저 꽃과 네 마음과 모두 적했었다. 아무 교섭도 없었다. 그런데 네가 그 꽃을 보자마자 그 꽃이 네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저게 꽃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이 꽃은 바로 네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네 마음과 동시에 작용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설명할까 하다가 과학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주관과 객관을 분명히 나눠가지고 이 주관이 객관을 면밀하게 탐구하는 것이 이 과학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양명학은 그런 과학 그런 경물 취지 이것과 위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여러 학회를 부지런히 따라다니다가 현상학회를 부지런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현상학, 페노메놀로지라고 하는 서양 학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과학과는 달리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에 주어진 것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파악하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의식 밖에 어떤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판단 중지하자.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의식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벌써 얘기하는 순간 의식 속에 다 들어온 겁니다. 의식 속에 벌써 들어왔기 때문에 의식을 떠나서 뭔가 있다고 상정하는 것은 그건 독단에 흐르기 쉽다. 이것이 현상학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의식이다. 의식은 무엇에 관한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대해서 물에 관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 의식과 그 물하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현상학에서는 주관 객관을 말 쓰지 않고 노에시스 노에마. 노에시스는 의식 작용과 노에마는 의식에서 생긴 대상. 이것을 노에마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의식 내에서 파악이 되는 그런 것이다. 이러한 그 현상학의 그 방법을 갖다가 왕양명한테 적용해 보니까 상당히 잘 들어맞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심의 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의식이라고 한다면 의식 밖에 어떤 것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잘못이다. 독단에 빨아준다. 그래서 그것은 괄호청학교. 그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고 있는 것만을 얘기하자
하는 것이 현상학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식에 들어온 것, 내 의식은 무엇에 관한 의식이니까 내가 직접 보았던 것에 관한 것도 있고 내가 상상한 것도 있고 모든 것은 다 의식의 산물이다. 그 의식의 산물을 왕양면의 심에다가 돌리면 심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의식에 의해서 파악된 것이 물의 니도 바로 이 의식 속에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요 심의 무물, 수임의 무리가 왕양명의 심증리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현대적으로 봤을 때 왕양명은 현상학 내지 해석학 이쪽 방면으로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그것을 그렇게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철학에서 가장 가까운 학문이 뭐냐면 현상학이다. 여러분들도 페노메놀로지 현상학을 한번 보시면 있는 그대로 사실 그 자체 사하 뭐냐면 그 자체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태 그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지 사태 이외에 어떤 것을 상정을 하면 그것은 독단에 빠지기 쉽다. 그 무엇이 있다고 상정하는 것은 뭐냐면 괄호 쳐놓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의식 내에 들어오는 것 그것 사실만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하는 것이 현상학인데 왕양면의 심증리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 마음 밖에 어떠한 것도 물도 없고 어떠한 리도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왕양면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조금 그 뒤에 갈수록 조금 어렵죠. 재밌어. 근데 예. 마음과 예. 의식이라고 하는 서양만 의식하고 등치시킬 수는 없을 것 같은. 예. 그런데 상당히 비슷한 점 등치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유사성은 가지고 있겠죠. 이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서양에서 말하는 마음과 동양에서 말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자학에서 말하는 마음과 양명학에서 말하는 마음도 같지 않습니다. 주자학에서 말하는 마음은 어디까지나 습심이고 왕양에서 말하는 마음은 본심입니다. 이 본심이 바로 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심이 바로 리고 습심은 리가 될 수 있고 어디까지나 기일 뿐이다. 그건 주자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습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때 심은 본심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심이 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양지다. 양지하고 천리하고 이퀄입니다. 이퀄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본심이고 이퀄로 이렇게 우리는 양명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물 치지할 때 이 치지는 양지를 실천한다 하는 그런 의미지 지식을 넓힌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치지의 의미가.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왕양명과 주자가 다른 점이 바로 이 마음의 이 지에 대한 것인데 양지와 이 지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각에 의해서 습심이 생긴데 양지는 이 본심입니다. 주자학에서는 양지를 믿지 않습니다. 주자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자학에서 양명학을 비판할 때 바로 이런 점에서 본심을 믿지 않고 양지를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자학과 양명학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심을 얘기할 때 주자학에서는 이 지각만을 얘기합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인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눈, 귀, 코 이런 것에서 들어오는 감각 능력. 인간이 아까 지라고 하는 감각 능력, 인식 능력은
그 영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감각 능력을 갖다가 아주 예민한 감각 능력을 얘기를 하고, 왕양면에서 얘기하는 양지는 이건 이 천연적으로, 이것은 지각은 후천적인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양지는 본래부터 천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뭐 그러한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양지와 지각의 관계는 뭐냐면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분류, 분리, 불체. 그러니까 불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유래한다 하는 것입니다. 양지는 지각에서 유래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양지는 경험적인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습심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불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경험을 많이 쌓아도 양지는 생기지 않는다. 양지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험적인 것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불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지 따로 이렇게 활동하냐 그런 게 아니고 늘 지각과 함께 활동하는 거예요. 분리는 떠나지 않는다.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지각과 늘 같이 다닌다고 하는 것이 분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지가 자기 자신이 드러날 때 이 지각에 의해서 체라고 하는 걸리지 않는다. 우리가 밥을 먹고 벼랑간 체했을 때 뭐냐면 그런 체한 걸 가지고 체했다는 것은 어디 걸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양지는 그 지각에 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제가 들면 맹자가 얘기하는 유자 입정의 얘기입니다. 유자 입정은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려고 했을 때 깜짝 놀라서 그걸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 인심, 그러니까 양지, 왕양이 양지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양지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지 누가 그걸 배워서 너 저 어린애가 들어가니까 너가 나중에 공부해서 배워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걸 갑자기 봤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보지 않았을 때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각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각의 방해를 받아서 양지가 드러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양지는 언제나 지각의 방해를 받지 않고도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지와 지각의 관계가 이와 같이 세 가지 분류, 분리, 불체 걸리지도 않는다 하는 이 세 가지 점을 갖다가 이해하면 양명학의 이 심증리가 뭔지 이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해가 갑니까? 질문 없어요? 예. 뭐 지금 거진 다 끝나가요. 예. 심의 물. 심의 물이. 예. 이렇게 한다면 즉 사물에 대해서 예. 완전히 주관적인 관점만 갖게 되지 객관적인 관점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상학에 의하면 주관, 객관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주객을 나누지 않고 무슨 의식이든지 무엇에 관한 의식이다. 벌써 의식을 했을 때는 바깥에 있는 그런 것이 내 마음과 의식과 관계가 벌써 맺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관, 객관이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관, 객관을 나눈 것이 과학이고 주자학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맨 처음에 과학이 들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격치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경물치지 학문이 과학이다. 이렇게 격치학이라고 봤습니다. 그만큼 주자학은 자연과학하고 밀접한 관계를 먼저 서양의 과학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주관, 객관이 떨어져서 주관에서 모든 걸 만들어 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한 의식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과 내 마음이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 속에 있다 하는 것이 현상학적인 것이고 바로 그것을 왕양명의 심증리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적으로 설명하려면 좋은 그런 그 도구를 가지고 설명해야 왕양명이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거 없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왕양명의 철학을 주관주의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 모태통 시절에 왕양명을 비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버클리의 주관유심론에 떨어졌다. 이렇게 그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그 당시 현상학이 잘 들어오지 않았을 때 중국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버클리는 뭐냐면 이 서양의 영국 경험론의 유명한 학자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버클리의 주관유심론. 그래서 그 모태통 시절에 주자학은 객관유심론, 양명학은 주관유심론, 그리고 기학을 발표하는 왕부지는 뭐냐면 유물론. 이렇게 그 한때 유물론과 유심론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 철학사에도 보면 서경덕은 유물론자고 그다음에 이태계는 객관유심론자다. 우리나라는 양명이 안 들어왔으니까 주관유심론자는 없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니까 유심론과 유물론의 대결이다. 이렇게 그 한때 모태통 시절에 그렇게 한 적이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중국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양지라고 하는 게 예. 저마다 이게 가지고 있는데 드러남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를 수가 있지 않나요? 예. 드러남이 그러니까 지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각에 의해서 불체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각에 대해서 왜 각자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예, 지각에 의해서 뭐냐면 지각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그 양지가 드러나는 모습이 이게 다를 수가 있죠. 그 다를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지라고 하는 그 천리 자체는 변함이 없죠, 사실은. 예. 그 부분을 네. 성선설이나 성악설로 얘기하면 그 기본적으로 양명학은 성선설입니다. 주자학도 성선설이고 사실은. 그리고 그 예. 불교라고 하는 거를 예, 불교. 그 불교에서는 열애장이나 뭐 이런 거로 같이 놓고 봐주죠. 예, 그러면 이게 열애장, 야로장, 청정심 뭐냐면 이런 것들이 양명학의 양지로 이게 좀 뭐냐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자학자들은 양명학을 불교에 똑같다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네. 양지라고 해서 모두가 그 각각의 이 다른 어떤 주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지의 근본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공통의 그 천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양지라고 해서 좀 더 그냥 개별적으로 느낀다 그러면 그것보다는 얘기하고 보면 더 그 안에 천심이 예. 천심이 있어서 그 천심은 공통적인 어떤 객관적인 그런 게 있다고 보지 않으면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까 항상 이 과학적인 그런 사고는 주관 객관을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관 객관을 해서 이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을 파악하는 말하자면 이러한 그 태도로 하는 것이 주자학적인 생각이고 자연과학적인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상학에서는 그러한 그 자연과학적인 방식, 해석학에서는 그런 자연적인 과학적인 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이해하자,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의식을 한번 이해하자 하는 그런 쪽이 있듯이 이 동양에도 주자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한번 이해해보자 하는 것이 왕양명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를 천리로 봤으니까 이 천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최 선생님 말은 객관성이라고 할 수 있고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통의 마음, 예. 그리고 공통의 그 어떤 천심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그걸 천리라고 그런 거죠. 천심 본 거나 천리로 본 거죠. 천심이라고 본 게나 이게 심으로 보면 잘못하면 이 주저학철에는 습심으로 떨어질 얘기 때문에 습심은 태어난 환경과 나라와 시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 습심이라는 것은 경험적인 것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양민 시대 사람들의 마음하고 지금 시대의 마음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습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양심과 양지 얘기했을 때 왕양명은 주로 양지를 얘기하지 양심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심과 양지는 맹자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양심과 양지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는데 왕양명에 와서 양지를 천리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심을 천리로 했다고는 그 말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지를 천리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시비지심,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그런 마음과 뭐냐면 이 양지를 같은 반열에 놓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옳고 그런 걸 따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심 같으면 누구는 가지고 누구는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양심을 가진 사람은 가지고 양심을 안 가진 사람은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보통 사람이나 성인이나 누구나 다 변화 없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양지다. 왜냐하면 천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예? 신증이라고 한다면요. 예.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닙니까? 예,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보면 학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움. 예, 배움 아닙니까? 배움. 이 학이 뭐냐면 이 모방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효, 그대로 따라가는 거 있고 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학은 각야다. 이렇게 한쪽은 양명학적이라 한다면 이 모방 쪽을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자학적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도 어떤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주자학적이라면 그 모델보다도 네가 어느 정도면 각해라 깨달아라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네 스스로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에는 모방과 깨달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쪽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양명학적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니까. 예. 예. 중국의 실학은 예? 예. 중국의 실학자들은 양명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오히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주자학 쪽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명학은 천주교가 들어올 때 천주교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양명학은. 근데 이 뭐냐면 양명학을 정다사는 비판했습니다. 사실은 주자하고 같이. 왜냐하면 이 깨달음의 학문 내지 이쪽의 학문이기 때문에 정다사는 천의 학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은 그러니까 영명 주제지천 그 뭐냐면 하느님과 같은 영명 환히 벌고 전지전능한 그러한 그 인간을 주재하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천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푸른 하늘 창창 유형지천 푸르고 푸른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천 이 천을 두 가지로 정다산을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천에 의해서 천리가 아니고 천리를 비판했습니다. 천리는 주자학이나 양명학이나 다 가지고 있는 천리의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다사는 둘 다 비판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또 질문. 아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아주
강의한 보람이 납니다.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